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래국TV 이성훈입니다. 오늘은 명문대생은 왜 좌익이 많은가?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승수 씨 모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이승수라고 하고 현재 지난번에 한번 그 청춘 잡설 그 방송에서 잠깐 그 후드티 입은 남자로 등장했었는데 지금 현재 청년 박정희 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고 개인적으로 현재 지금 대학원에서 이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뭐 이승수 씨로 할 것 같으면은 현재 청년 박정희 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고 굉장한 지력으로 인해서 많은 여러 학우들의 이런 존경도 받고 있고 그런 거 이제 가짜 뉴스라 요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가짜 뉴스입니다. 제가 대신 사과드립니다. 네, 그래서 명문대생은 왜 좌익이 많은가? 소위 말해서 지금 스카이를 비롯해 뭐 명문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의 그 높은 입시 관문을 통해서 명문대 진학한 학생들이 왜 대학에 가면은 좌익이 되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 의구심이 많이 들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궁금증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거를 주제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본인이 이제 연세대에서 이제 학부를 졸업을 하시고 지금도 이제 대학원을 다니고 계시는데 실제 연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학생들의 이런 이념적인 지형은 어떻습니까? 뭐 사실은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아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많은 시청자분들과 또 우리 이성훈 기자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만 이미 뭐 대학가는 뭐 20대들의 좌경화가 심하다. 대학교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특히 뭐 실제 학교 이름을 걸어도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도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1학년 입학했을 때가 광우병 파동이 터졌던 그 해입니다. 2008년 정도. 그때 그 광우병 파동 터졌을 때 뭐 거의 사회과학대학 학생들 같은 경우는 거의 90%가 주말마다 나갔습니다. 뭐 그런 정도니까. 야, 그러면은 지금은 이제 광우병이 완전 광우뻥이었다라고 이제 모든 것이 이제 드러났는데. 그렇다면은 그 당시에도 사실 광우병이 이제 그런 게 아니야. 미국산 소고기 먹는다고 다 이제 뇌숭숭 구멍탁 이런 게 아니라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다 이런 의견들을 뭐 일각에서 계속 제시를 했었고 그런 흐름에 대해서도 동의를 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런 현상이 벌어졌을까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어쩌면 그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궁금하실 수 있는 게 이 많은 언론에서 청년들이 상당히 좌경화돼 있다, 대학생들이 좌경화돼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왜 굳이 당시는 명문대생의 좌익 문제를 꺼내느냐라고 하시는 게 이 대표적인 그 말씀하신 것처럼 광우병 파동이라든지 아니면 한미 FTA 문제라든지 뭐 그 외에도 쭉 있었지 않습니까? 좌익들이 선동해서 만들어낸. 근데 사실 그것들은 조금만 우리가 침착하게 냉정하게 이성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 이거는 참 말도 안 되는 반대 시위다라는 걸 알 수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사실관계가 좀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는 뭐 당시의 무슨 흐름에 따라서 이게 뭐 좌우가 되는 그런 게 아니라 이것은 명백한 사실관계가 드러날 수 있는 사안들인데도 불구하고 명문대생이 거기에 휩쓸렸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제가 그 포인트를 더 짚고 싶은 게 흔히 이제 뭐 이제 정규제 논술고문 같은 선생님들은 이제 지력이 부족해서 그런다는데 그렇다면 뭐 어느 정도 동의한다 쳐도 소위 말해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뛰어난 학생들이 다닌다는 명문대생조차도 그거는 정말 마치 태양이 지구를 도는 게 아니고 지구가 태양을 돈다는 객관적 사실이거든요. 미국산 소고기 먹으면 광우병 구멍 뚫리는 게 아니다. 한미 FTA 하면 뭐 의료비가 2천만 원 된다. 이것도 말도 아닌 건데 그걸 충분히 이해할 만한 학생들이 그 이상의 머리가 있는데 왜 다들 그들은 전부 좌경화됐고 그 시위 선동에 그렇게 잘 넘어가냐. 사실 그 점이 좀 오늘 주제의 좀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광우병 사건이 대학 입학하자마자 있었고 그리고 한미 FTA 문제 그리고 몇 차례 대선 있었고 많은 혼란을 겪는 부분들을 많이 있었을 거예요. 이번 탄핵 사태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학습 효과가 없이 계속 휩쓸리는 모습을 이제 소위 말하는 명문대 학생들도 보였다는 게 문제점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규제 주필은 뭐 지력 부재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 그러면은 이 소위 말해서 가장 뛰어난 학생들이 모였다는 이 서울 상위 스카이 대학의 학생들조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이런 분별력이 없으면 대한민국에 그럼 지력이 있는 사회는 어떻게 봐야 되냐. 그러면은 이 처절한 이 입시 지옥을 뚫고 올라온 학생들이 지력 있는 학생들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럼 이 학생들이 지력이 없다라고 해야 되는 거냐 이런 것에 대해서 되게 혼란스러운
입장이에요, 저는. 그래서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대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흔히 언론이나 이제 보수 인사들께서 이제 이런 말씀하세요. 요즘 애들이 공부를 안 해서 그렇다든지 아니면 뭔가 애들이 철이 없어서 그런다는데 사실 그거는 한두 명한테는 해당될 수 있지만 이렇게 집단적으로 그런다라는 건 사실 이해하기 힘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사실 오늘 이제 여기서 좀 이야기 나누고 싶은 내용이 과연 그 학생들 개인의 무슨 인성의 문제라든가 지력의 문제도 물론 있겠지만 그보다는 구조적으로 뭔가 이 학생들이 이 똑똑하고 앞으로 이제 대한민국을 아마 이끌어 나갈 가능성이 좀 더 높은 학생들이 왜 그럼 이토록 맹신적인 좌경화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는지 그 다른 요인들을 좀 우리가 한번 봐야지 앞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좌경화의 본질적인 이유는 어디서 왔냐? 네. 학생운동권이 우리나라의 80년대를 주름 잡았었고 네. 지금은 뭐 그렇게 열렬하게 뭐 최루탄 던지면서 뭐 하는 시위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면은 지금까지 30년 이상 동안 이게 이어져 오고 있는데 그 뿌리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사실 그 한국에서 사실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도 뭐 학생 운동이 좌경화되는 거는 뭐 경향적으로 뭐 68 문화혁명 이후부터 다 드러나고 있죠. 뭐 미국에서도 사실 좌경적인 대학 운동이 많았고요. 네.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사실은 좀 독특한 게 한국 역사에서 보면 사실 학생 운동이 최초로 나온 거는 일제시대 때부터 사실은 나왔었거든요. 일본 그 강점기 시절부터 그쵸. 사실 뭐 그때 고종의 인산을 기해서 있었던 학생운동 그때부터 시작했고 또 1960년도에 4.19 학생의거가 또 있었고 이런 식으로 사실은 대한민국에서 학생운동 사실 학생이라는 집단 자체가 어찌 보면 사회에서는 엘리트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대학생들이 뭐 전 국민의 80% 이상이 대학을 가기 그렇죠. 때문에 절대 그럴 수는 없는데 불과 전두환 정부가 들어서는 80년대 초까지만 해도 조선시대는 말할 것도 없고 무언가 배웠다. 대학을 다닌다. 이거는 정말 그 자체로 대단한 엘리트들이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분명히 이제 그 시절까지는 뭐 60년대까지 그 사람들이 이끌어왔던 게 있긴 한데,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이제 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소위 80년대 들어서면서 대학생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또 동시에 그 무렵부터 80년대에 대학에는 종북이라고 하는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NL이죠. 종북들이 이제 아주 판을 치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현재까지 쭉 이어져 오고 있는데 근데 뭐 뒤에서 조금 다시 말씀드릴 부분이긴 한데 반면에 그러면 학생 운동에 있어서 보수적 흐름 혹은 우파적 흐름은 없었느냐 거의 없었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이제 명문대생들도 마찬가지로 그 80년대 본인들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아 내가 무슨 저 종북 NL이냐. 근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학생 운동의 흐름의 연장에 자기도 지금 껴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 대학가에 종북 활동을 했다가 돌아오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실제 북한과 접촉을 했던 분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단지 그 상위 꼭대기들만 북한이 실제로 접촉해서 지령을 내렸고 그리고 그 지령을 받은 사람들이 수많은 운동권들을 키웠으니 실제로 북한에 공작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도 모른 채로 공작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다. 이런 증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저도 사실 그게 현재에도 적용된다고 하는데 요새는 아마 많은 분들이 종북 NL의 그 노선이 아직 남아있다 이러면 아마 저 시대착오적인 사람 뭐 저 사람은 뭐 언제적 얘기를 하냐 그런데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광화문 촛불 시위 이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야기했던 촛불 시위 때 나왔던 구호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거는 종북이라고 심증이 아니라 뭐 확증을 거의 갖게 되는 구호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박근혜 정권을 뭐 예를 들면 하야시켜라 뭐 탄핵까지는 오케이 법적 절차니까 그렇다 치자 무슨 불태워버리자 아니면은 뭐 최순실이라든지 뭐 우병우 민정수석 김기춘 실장 인형을 갖다 놓고 목을 치는 퍼포먼스를 하는데 그걸 보고 환호한다든지 또 그 느닷없이 개성공단을 다시 열라든지 느닷없이 이석기를 석방하라든지 느닷없이 저 미군 사드 배치하지 말라든지 이런 노선들을 다 들어보면은 이거는 어떻게 봐도 종북 노선이거나 최소 친북 노선인데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포장을 잘 해나갔고 옛날에 아예 대놓고 주체 사상이다 종북 사상이다라고 얘기해서 팔았다면 이제 그게 안 팔리니까 그런 말을 싹 빼놓고 사람들한테 잘 팔릴 만한 박근혜 대통령 잘못했다는 거에 이제 얹혀서 팔면 그걸 이제 모르고 이제 사람들은 그냥 이게 뭐 밥인지 죽인지도 모르고 그냥 지금 소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그때는 뭐 더 노골적인 구호들을 찾아보면은 뭐 자본주의는 실패했다, 사회주의가 답이다 이런 구호들이 뭐 넘쳐나고. 뭐 국회의원들도 뭐 사회적 경제 기본법 하자 뭐 이러고 있으니 뭐. 그걸 뭐 유승민 의원이 대표 발의를 했었는데.
근데 사실 이런 구호들을 외쳐주고 박근혜 대통령 목을 치는 퍼포먼스 형상들이 나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환호하고 그런 것이 공산주의 혁명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습하고 굉장히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 대표적으로 이제 그 또 실명을 거론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그 미래한국 편집위원으로 계시는 이동호 위원께서 네. 사실은 뭐 이런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80년대 연세대에서 아주 유명한 운동권 지도부셨거든요. 전직 주사파였죠. 예, 근데 그분이 이제 증언하기를 자신이 80년대 중반에 대학가에서 선전선동에서 썼던 기술이 지금도 사실 그대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네. 다만 이제 옛날에는 빰플릿이나 이제 저기 삐라 같은 거였다면 지금은 이제 그게 인터넷이나 SNS로 바뀌었을 뿐이지 똑같다는 네.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작용화 현상이 굉장히 심한데. 네. 사실은 이때 육성된 양성된 운동권들이 지금 사회 각 요지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그것들이 이제 교육계로도 아주 강력하게 침투를 해서 네. 지금 이 자익 대학생들을 또다시 육성하고 혹은 아예 대학에 들어오기 전에 아예 풀뿌리 때부터 그렇죠. 아주 육성을 하고 있는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좀 더 본격적으로 말씀드리면 명문대까지 갈 정도의 지력을 가진 학생들 또 그리고 요새는 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소위 좀 어떤 부모나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랑 조금 연동되는 경향성이 조금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다 보면 아무리 봐도 계층적 배경을 보거나 아니면은 뭐 지력 수준을 보더라도 이 친구들은 사실은 보수 우익을 찍어야 맞는 거거든요. 예. 아니면 정치 성향이 최소한 중도 보수 이상 가야 되는데 이들 왜 이렇게 장애화됐을까 생각해 보면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저는 교육 부분이 거의 뭐 반은 차지한다고 보고 특히 이게 문제가 중고등학교 때부터 이게 시작된다는 게 문제예요. 차라리 대학교로 와서 뭘 배우면 80년대 운동권들은 대학교 와서 막 밤새 3박 4일 투수하면서 빨갱이 책 보고 이랬지 않습니까? 근데 요새는 중고등학교 때 정말 그 머리가 말랑말랑하고 흡수 잘하지 않습니까? 특히 또 명문대 갈 정도 학생들이면 자꾸 이제 뭐 이런 얘기해서 죄송한데 머리가 굉장히 좋고 뭐든 잘 흡수해요. 근데 또 동시에 공부만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라서 사실 딱히 또 다른 거에 관심도 없어요. 사회 문제도. 그런데 그런 학생들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자기 성적 받기 위해서는 학교 선생님이나 학원 강사들이 얘기해 주는 거 열심히 외워서 학습하는 건데 그 지금 거기에 있는 전교조 교사, 학교에는 전교조 교사가 있고 또 학원 강사로 가면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과거 운동권 출신이거나 아니면 좌익분자들이. 네. 그럼 이 학생들은 본인이 지력은 좋은데 계속 주입받는 교육이 학교에서는 전교조 교사가 사회과 역사과 침투해갖고 대한민국 역사를 오도하게 가르치고 사회에 있어서도 잘못 가르치고 또 학원 가서 수업 듣는데 학원 강사들도 뭐 욕까지 섞어가면서 대한민국 현지 국가옷을 모독하는 걸 마치 자기 인기 자랑처럼 하고 이렇게 되면 이 학생들은 본인들이 의지했던 의도하지 않았건 간에 중고등학교 같으면 자연스럽게 좌경화가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사실 그래서 중고등학교 그래서 이번에 지금 모 대선 후보께서는 전교조부터 때려잡아야 된다는데 저는 적극 동의하는 게 대학교에서 자기 사상을 가르치는 건 오케이. 그거는 수업은 선택권이니까. 근데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선택권이 없잖아요. 그냥 그쵸. 어쩌다 이 선생님한테 걸렸을 거고 또 중고등학교는 우리 모든 아마 학부모님들이 다 동의하실 거예요. 중고등학교 때는 보편적이고 공통적인 과목을 가르치고 공통적으로 국민의 한 사람을 키워내는 게 목표다. 근데 거기서 전교조 교사들이 반대한민국적이고 좌익적인 내용을 계속 학습시키니까 결국 명문대 갈 애들도 이미 그런 토양 깔린 상태에서 대학에 들어온다. 그렇게 봅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외눈박이가 돼서 대학에 들어오게 된다. 뭐 이런 건데 사실 전교조 문제는 뭐 굉장히 이제 심각하게 지금 교육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뭐 저도 알고 있고 근데 이제 학원가에는 왜 운동권 출신들이 이렇게 포진을 하게 됐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이거 조금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물론 지금 뭐 전국의 많은 진짜 사설 학원 및 인터넷 학원 강사 선생님들이 전부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근데 그중에 상당수가 좌경화돼 있고 과거 운동권 출신인데 사실 그 근원은 처음에는 이랬습니다. 1980년대 초에 소위 이제 학원 자율화다. 이제 물론 이제 초반에는 이제 전두환 대통령이 과외 금지 조치를 하긴 했지만 이제 80년대 후반 민주화를 거치면서 이제 과외나 사습 보솔학원이 늘어났거든요. 근데 그때 뭐가 있었냐면 대학에서 제대로 공부하고 열심히 빨갱이짓 안 하면서 공부했던 사람들은 다 임용이 됐어요. 임용고시를 보거나 아니면 번듯한 직장 생활을 했는데 소위 명문대생, 그 당시 명문대생인데 좌익운동하고 운동권 했던 사람들은 이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특히나 이제 사범대학이나 교육학을 전공한 사람들은 임용고시는 또 안 되고 또 뭐 자기 가서도 맞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호구지책으로 처음에 찾았던 게 학원 선생님 자리였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90년대 넘어오면서 2000년대 오면서도 마찬가지인 게
처음부터 그 90년대까지 그러다가 2000년대 넘어오면서 바뀐 건 그거였죠. 이제 학원 강사도 잘만 하면 돈이 된다. 네.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보수 우파에서 얘기하는 건 사실 재미가 없어요. 어쩌면 왜냐면은 너무 원래 몸에 좋은 약이 쓰다고. 그쵸. 근데 반면에 좌익들이 하는 얘기는 너무 좋아요. 너희들은 특히 이제 모 대선 후보가 잘하시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청춘 콘서트에서 너희들은 잘못이 없다. 아 내가 미안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학원 강사들 입장에서도 사실은 운동권이었던 사람들이 학원 강사 가서 뛰면 더 좋아요. 왜냐면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해도 되고. 네. 그래서 저는 그런 게 많다고 보여요. 특히 최근 들어서는 더 그런 게 지금은 학생들 자체도 좌익돼 있잖아요. 많이 작용화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원 강사들도 오히려 수월한 거예요. 더 그런 말 하기가 좀 그렇게. 맞아요. 그래서 사실 지금 SNS에 보면은 뭐 박정희 네. 정권 때 지역주의가 팽배하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학원 강사가 한 게 뭐 짤방이나 짧은 영상으로 돌아다니기도 하고 제가 어렸을 때도 뭐 MB 정권 때 MB를 노골적으로 욕하는 강사의 강의가 아주 인기가 높았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최근뿐만 아니고 사실은 근현대사에 있어서도 굉장히 지금 제일 우리 사회에 아주 사실 논란이 될 것도 아닌데 건국과 이승만 대통령의 역할인데 사실 대부분의 심지어 학교 강단에서 저는 고등학교 때 전교조 선생님이 이제 그 근현대사 가르치셨는데 네. 아예 대놓고 얘기합니다. 일제시대 때 우리가 기려야 되고 기억해야 될 사람들은 독립투사, 무장운동한 사람들이고 네. 실력 양성은 이 사람들은 다 개량주의자다. 그러니까 속된 말로 뭐 저 뿌락지들이고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은 남북 분단의 주역이다. 김구 선생을 추모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도 뭐 별반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학원, 네. 사교육, 공교육이 전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좌파를 양성하는 그런 기관이 됐죠. 네. 뭐 전교조가 지금 법의 노조가 돼 있고 계속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만은 제 주변에 사실 친구들이 이제 교사 이제 한 길게 보면은 한 3년 차 뭐 이렇게 되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전교조를 가입하는 압박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보수 우파 혹은 중도의 입장을 가진 선생님들은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자기 의견 피력을 할 수 없는 그런 뭐 교육 환경이 펼쳐져 있기 때문에 우파적 가치를 가진 교사들이 학생들한테 본인의 이런 가치관에 대해서 주입을 하는 것은 굉장히 좀 불가능한 구조고 대신에 전교조 교사들은 마음대로 이 학교의 그런 시스템을 주도하면서 학생들에게까지 영향을 끼치는 것이 지금의 이 공교육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 방금 그 이성훈 기자께서 말씀하신 거에 동의를 혹시 못 하시겠는 분들은 최근에 있었던 국정교과서 채택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면 그 전에 있었던 교학사 역사교과서 채택 때 아니 전국에서 5학교 3학교 하겠다는데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그 난리를 쳐가면서 시위까지 해가면서 못하게 막았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이게 사실 이게 전체주의로 흘러가고 있는 모습인데 그러면 공교육과 사교육에서 이런 학생들이 길러지고 그래서 문제는 또 대학 강단도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게 대학교에 오게 되면 뭐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사실 사회 문제에 딱히 관심이 없잖아요. 뭐 이렇게 우리 이성훈 기자님처럼 참 일찍 처리되신 분들은 이제 그렇게 하시지만 대부분 특히 또 공부 잘하고 공부만 할 줄 몰랐던 학생들은 사실 대학 1학년 입학에서도 잘 몰라요. 특히 사회과학 대학 학생들도 그냥 정치학과 그냥 온 거예요. 뭐 신문방송과 온 거고 사회학과 온 거예요. 그래서 잘 모르는데 근데 오고 난 다음에도 이제 그때부터도 또 조직적인 이 좌경 교육이 시작되죠. 그래서 저도 크게 두 가지를 들고 싶은데 하나는 뭐 부분적이긴 하겠지만 지금 대학 강단에 서 계시는 분들 중에도 상당히 물론 이분들은 진성 운동권 출신들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진짜 운동권 골수 운동권이었으면 유학 갔다 오고 공부해서 교수가 될 수가 없었겠죠. 그쵸. 근데 다만 이제 이분들은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하나는 원래 나도 좀 학생 운동 좀 껴볼까 뭐 데모에 나간다 그러면 뒤에서 좀 해볼까 이러던 사람 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분들 성향상 자체가 원래 작용화돼 있죠. 그다음 또 한 분류는 소위 이제 그 옛날 새누리당 지금 말고 예전 새누리당에 있던 율사 출신들처럼 야 내가 그때는 참 나 교수 되겠다고 열심히 공부했는데 참 그때 내 친구들은 나가서 체류터 맞고 경찰 연행되고 한 게 마음에 부채의식이 남아있는 분들 있잖아요. 야 나도 참 나는 너무 뭐랄까 소심한 지식이었나 내도 그때 했어야 되는데 미안하다 이런 부류들이 계신데 이런 분들은 지금 대학 강단에서 그래서 뭔가 얘기할 때도 당연히 보수 우파가 아니고 그 시절의 좌익 운동권들의 생각에 굉장히 많은 공감을 해요. 그러니까 머리로 공감하는 건지 아니면 마음인지 모르지만 상당한 공감을 표시하거든요. 그럼 어린 학생들 입장에서는 사실 교수의 한마디 한마디가 사실 또 엄청 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대학 교수들이 이제 좌파가 되는 것은 소위 말해서 첫 번째 말씀하신 거로는 원래도 이제 학생 운동을 지켜오면서 좌익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거나 혹은 이제 공부를 할 때는 약간 정치적 무관심의 상태였겠죠. 근데 이제 나머지 공부를 다 하고 나니 그런 판단력이 서지 않은 상태에서 동지들을 보니 그렇죠. 부채의식이 생기는 거죠. 그런 것들이 있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러면 왜 지금 대학 교수들이 그러냐? 그러면 지금 불과 10년 전까지만 해도 대학교에서 중심,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주류를 이루는 교수분들의 연령대가 학번으로 따지면 70년대 학번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70년대 혹은 60년대 말. 그럼 이 시대 때 교육받았던 분들하고, 근데 지금은 어떤 분들이냐? 80년대 때 대학을 다녔던 분들. 근데 이게 굉장히 질적 차이가 있는 게, 박정희 대통령 유신 시대에 대학을 다녔던 사람들하고 80년대 전두환 대통령 시기에 대학 다녔던 사람들은 질적으로 다른 차이가 1980년에 5.18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5.18 그 광주에서 사건이 터지고 나면서부터 소위 말하는 그때부터 학생운동이 굉장히 격렬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NL들이 준동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비록 운동권은 아니었고 좌익은 아니었더라도 그때 대학을 다니고 있던 사람은 기본적으로 공통적인 게 전두환은 살인마다. 혹은 이런 군사 독재의 연장 때문에 무고한 시민들이 죽어나가고 있다. 이런 인식은 다 공유하고 있던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제 나중에 돌아와서 보니까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그때 나는 근데 참 비겁하게 아무것도 못했구나라는 것도 생기고 하니까 더 그렇게 좀 더 작용화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뭐 70년대에 대학을 다녔던 분들과 80년대 대학 다녔던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80년대 대학에 다녔던 분들은 거의 수업을 들은 기억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배우신 게 좀 정말 죄송한 말씀인데 그 당시는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스갯소리로. 나는 4년제 대학을 나왔는데 학교는 2년도 못 다닌 것 같다. 전문대졸이었다. 이게 사실 여러분들이 사랑하시고 좋아하시는 이춘근 박사께서 그분도 이제 연대에 삭고 나오셨는데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하도 휴교령이 많고 뭐 이래서. 그러면은 이 현재의 대학생들이 이제 교육을 작용화된 교육을 받으면서 성장을 했고 대학 강단에서도 그런 교수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러면 그 대학생 개개인을 봤을 때 이런 본인들은 이제 명문대생이라는 소위 말하는 그 프라이드도 있을 거고 약간 이런 지적인 뭐 허영심 같은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제 그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소위 우리나라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80년대까지는 대학생이다. 그러면은 지식인이다. 이게 맞는데 그 프레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정치인이나 언론계의 주류가 됐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지금 대학생이 전국에 지금 대학 진학률이 80%가 넘는 시대인데도 대학생은 지식인이니까 자꾸 뭐 행동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럼 더군다나 소위 말해서 이제 또 실제 이름을 해서 죄송합니다. 국립서울대학을 비롯한 소위 명문대학생들은 더 그런 압력을 받는 거죠. 내가 진짜 우리나라를 이끌어가고 아니면 내가 뭔가 불의에 저항해야 되는 엘리트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까지는 좋은데 근데 문제는 아까 정확하게 지적하신 지적 허영심이라는 게 뭐냐면 사실 지적 허영심은 동전의 뒷면을 살펴본 게으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허영심이라는 거는 본인이 이야기를 뭔가 주장을 하고 역할을 하려면 그에 맞는 실력을 키우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으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저는 지적 허영심이 아주 결정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근데 이 사람들이 근데 또 어디 나가서 내가 또 요새는 아니지만 옛날 같이 무슨 학교 빠지 있는 시절엔 내가 어느 대학 학생인데 하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근데 정작 별로 지금 내가 지금 먹고 살 공부를 또 당장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일 듣기 쉬운 게 가장 가까운 대학과마다 있는 학생회, 소위 운동권 조직들이죠. 그 커뮤니티에서 누가 얘기해 준 거 듣고 맞아, 그거 맞더라. 또 어디 가서 박수 받는 걸 또 참 좋아해요. 우리나라 참 아주 안 좋은 풍토인데 그러면 주변에서 또 가가지고 저 보수 우파 이거 적폐청산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막 박수 받고 역시 국립서울대학교 학생이다 뭐 이런 얘기 듣는데 어디 가가지고 이거 좌익들이 집권하면 이거 나라 망한다 이런 얘기하면 저 친구는 저 머리 갖고 어떻게 연세대학을 갔을까 뭐 이런 얘기를 들을 수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지금 분위기들이 전반적으로 작용한 거고. 그래서 참 저는 대한민국이 환상에 사는 나라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87 체제와 2017년 체제는 30년의 간격 동안 완전히 달라졌고 그렇죠. 근데 이 대학생들은 87 체제에 무슨 겪어보지도 못한 향수에 빠져 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정확한 지적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우리 사회가 사실 87년 말씀을 굉장히 잘하셨는데 예컨대 87년도에 제도적 민주화가 성취되기 전까지는 학생운동이 일종의
공식적인 사회 제도상은 어쨌든 군사 정권이었고 상당히 네. 제도적 민주화가 제약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학생운동이라는 것과 같은 비공식적인 어떤 정치 활동 아니면 사실은 의견 표출이 안 됐던 시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는 오히려 학생운동에 어떤 정도 긍정적 영향을 저도 인정합니다. 일종의 학생운동이 어떤 한국 사회의 진보나 변혁에 도움을 줬다는 거. 네. 근데 지금은 87년 취재 이후 30년이 지나면서 이미 지금 보십시오. 지금 이 미래한국TV를 비롯해서 인터넷 방송도 무수히 많고 네. 자기 입만 있으면 SNS 통해 말할 수 있고 정치 투표 다 보장돼 있고 이런 집회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네. 이런 정치 활동 전체 상황에서 학생 운동이라는 것이 너무 과잉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근데 그걸 인식 못하고 마치 그 87년도 전설처럼 들었던 얘기들만 들으면서 맞아 우리도 역할을 해야 돼. 그거는 지금 2017년에 대학생 집단에게 요구되는 사회 전체의 어떤 프로세스를 아직 잘 받아들이지 못한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0년 동안 지난 30년 길게 보면은 40년 동안 이 좌익들 그리고 종북 세력들이 열렬히 활동을 해서 이 한국의 이제 교육계를 완전히 좌경화시켜 놓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대학생들이 되어서 또 앞에 사회 나가서 또 좌익적인 프레임들을 여러 루트로 깔아놓을 그런 준비들을 하고 있는데 그럼 지난 30년은 좌익들이 이렇게 열심히 해서 이제 좌익 학생들을 기를 수 있는 장을 만들어놨다. 그러면은 지난 30년 동안 계속 집권을 하고 있던 우파는 뭐 했냐? 그렇죠.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진짜 제가 아주 뼈아픈 말씀이고 정말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남 탓도 있지만 그럼 도대체 보수 우파는 뭐 했냐 이거예요. 그렇죠. 도대체 뭐 했노? 네, 도대체 더군다나 보수 우파 DJ 노무현 10년은 97년도부터 2007년이지 않습니까? 그쵸. 근데 이미 대학생들의 좌경화는 80년대 초부터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도대체 그런 보수 우파, 집권 세력이 아니더라도 사회 각계에 있던 보수 우파는 뭐 했냐 이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진짜 저희가 통렬히 반성을 해야 된다. 특히 저는 이게 그 점에 있어서 사실 이것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동호 편집위원의 증언이긴 한데 그 좌익들의 전략은 그랬다는 거죠. 야, 우리가 70년대, 80년대 박정희 전두환 정권하고 붙어봤는데 이거 도저히 안 된다. 공식적인 루트, 정치나 무슨 공식적인 방식으로는 이길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후속 세대에 공을 들이자. 그래서 그때부터 그들이 했던 게 소위 교육 침투.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교육 침투하고 또 문화예술. 또 학생들이 잘 넘어가기 쉬운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공을 들여왔는데 최근에 이동호 위원이 말씀하시잖아요. 자기들이 씨를 뿌려놨던 게 드디어 30년이 지난 지금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 어찌 보면은 교육, 문화, 예술이 정치, 경제, 사회보다 더 중요한 시대가 됐지 않습니까? 지금 청년들에게. 그쵸. 근데 반면에 보수 우익은 그때 당시 야 정치와 경제라고 하는 하드 파워를 갖고 있으면 소프트 파워 저거는 뭐 내버려도 괜찮다. 일종의 저는 방조를 했다고 봐요. 그냥 야 어차피 정치 권력 우리가 잡고 있고 경제도 우리가 잡고 있는데 뭐 문화계 뭐 저기 교육계 그래 너희들 그 정도 봐줄게. 근데 사실은 그게 굉장히 아니란 태도였던 거죠. 사실은 지금 당장이야 모르지만 앞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 젊은 사람들 또 그 사람들의 자녀 세대가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건데 그거에 대해서 완전히 방치하거나 무시하거나 아니면은 몰랐던 거죠. 시대의 변화를. 그래서 지금 좀 뼈아픈 상황이었는데 그러면 보수의 재건이 필요한데 지금은 이제 이런 선전선동으로 대통령을 탄핵시키게 되는 사회까지 왔고 그리고 그거 묶어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라는 것을 통해서 아예 그것을 탄핵과 연관시키고 그 정권에 있던 사람들을 구속시키기까지 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결국에는 보수가 하드파워, 소위 말하는 아까 말씀하신 하드파워에 집중을 하다 보니 소프트웨어가 완전히 작용화되어서 국가전복까지 시키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된 겁니다. 그렇죠. 지금은 더군다나 하드파워도 뺏기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지금 뭐 뺏겼죠 거의. 근데 이게 이거는 뭐 특정 누가 대통령 될 것 같다는 게 아니고 대통령을 보수 우익에서 배출하더라도 여러분도 보시면 알겠지만 이미 국회 상황이 지금 그러니까 보수파 대통령이 되면 천만다행이긴 하겠지만 되더라도 힘들어요. 왜냐 지금 국회가 저렇게 지금 작용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그러면은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재건을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사실 지금 또 많은 문제가 보수파한테 좀 뼈 아픈 얘기를 좀 하자면 한마디 더 제가 감히 드리자면 지금 청년들한테 이미지가 보수 우익이다 혹은 보수파 정치인 혹은 뭐 보수파적 가치다 그러면 어떻게 돼 있냐. 부패 뭔가 범죄에 연루돼 있다. 예컨대 뭐 뇌물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무슨 뭐 성범죄와 연관이 된다든지 아니면 무슨 자기들끼리 예컨대 이제 참 입에 담기도 유명합니다. 뭐 옥새 들고 나르샤를 찍는다든지 이런 이미지거든요. 반면에 진보들은 정말 그런 점에서 이 진짜 제가 대한민국 진보가 유일하게 진보시킨 거가 있다면 이미지 메이킹. 진짜 그건 잘했습니다. 정말 진보시켰어요 대한민국. 어떻게 참
지금 대통령 선거를 뽑는 건데 정치인의 능력이 아닌 사람이 좋다라는 걸로 저렇게 지지율이 나오게 만들 수 있는 이건 사실 전부 진짜 좌익에서 민 겁니다. 그 전에 있었던 노무현 대통령의 눈물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전부 민 거예요. 그런데 반면 보수파는 물론 보수파의 가치를 지키는 건 중요한데 다만 포장도 일대는 좀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본질을 바꾸자. 예컨대 저거 뭐 기회주의처럼 야 선거 때 되니까 누구랑 일단 바지가랑이 붙잡고 매달려 가지고 일단 표 얻자 이거 아닙니다. 다만 본질은 정수는 유지하되 예컨대 30년 원조 해장국집에 갔다. 맛은 그대로인데 뚝배기만 좀 이쁜 걸로 바꿀 수 있잖아요. 사람들한테 도울 수 있게. 근데 그 노력을 이제 좀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 보수에 대한 이미지 말씀하신 대로 보수는 뭐 구태, 부패 그리고 뭔가 청산해야 될 것들 그리고 친일 독재라는 프레임을 아직까지도 때려박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반면 좋습니다. 그럼 좌익과 우익을 비교해 보면은 좌익 정치판이 깨끗하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아니죠. 사실 진짜로 80년대 학생 운동을 했던 사람들의 성관계가 얼마나 문란했고 이런 것은 지금 나온 분들의 증언도 엄청납니다만은 이번에 예를 들죠. 뭐 홍준표 후보의 뭐 돼지발정제가 뭐 논란이 좀 됐었죠. 사실 그 내용을 뭐 자서전을 보셨으니까 아시겠습니다만은 45년 전에 본인의 친구가 어떤 여학생과 좀 잘 해보고 싶어서 그 돼지발정제를 친구가 어떤 친구한테 구해달라고 했고 그것을 구했는데 효과가 없었다라는 것을 자기는 옆에서 봤는데 그것을 막지 못해서 내가 이 죄책감에 들어서 쓴다라고 얘기한 내용인데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 현재 대통령 역대 대통령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노무현 씨를 한번 봅시다. 노무현 대통령 자서전을 보면은 뭐 아내를 뭐 두드려 패고 이런 내용들이야 즐비하죠. 뭐 저도 봤으면 뭐 밥상을 뒤집어 퍼줘야 뭐 말을 잘 듣는다는. 그렇죠. 뭐 여자는 뭐 기본적으로 새 여자가 있어야 된다. 밥 차려주는 와이프가 있어야 되고 같이 춤출 수 있는 여자가 있어야 되고 뭐 그런 내용들이 아주 즐비하고 김대중 대통령이 혼외자가 있었다는 거는 뭐 공경한 사실입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은 싹 덮고 보수 우익에 대해서는 이런 지엽적인 거 하나까지 들춰서 공론화를 시켜서 완전히 사람을 매도시킨단 말이죠. 이런 자익들의 전략 전술이 어떻게 이렇게 가능하고 사람들을 마비시키는 걸까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참 이게 조금 이제 학술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그런 게 있습니다. 사람의 태도라는 게 잘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상에서 제일 느끼시는 거 있잖아요. 첫인상이 나쁜 사람은 뭘 해도 사실 계속 안 좋아요. 반면에 처음에 되게 좋은 느낌을 받은 사람은 조금 이상한 짓 해도 좋게 해서 그게 사실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미지 메이킹을 이미 소위 진보라 불리는 대한민국 좌익들은 우리는 항상 약자였지만 약자의 편에 서서 강자에게 맞섰고 불의와 싸워서 정의를 쟁취하려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이미지가 돼 있기 때문에 이제 반면에 보수우파는 가진 기득권 세력이면서 부정부패했다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일종의 확증 편향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보수우파 후보가 어떤 그런 도덕적인 문제나 개인적으로 약간의 잘못이라도 나오면 거봐 원래 그런 놈들이니까 이러면서 딱 맞다 하지만 반면에 굉장히 내가 좋아했고 호감 있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던 사람한테 뭔가 문제가 나왔다. 그럼 일단 생각하는 게 사람이 자기 마음을 바꾸고 싶어 하자. 굉장히 그거는 부조화가 되잖아요. 내가 굉장히 좋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내 팩트로 자꾸 뭐라고 하네. 그러면 이제 나오는 반응이 요새 많이 하는 거. 야 저거 다 루머다. 가짜 뉴스다. 뭐 요새 나오기만 하면 가짜 뉴스라 그래요. 뭐 거짓말이라 그러고. 저거 거짓말이다. 그다음 또 했던 말. 난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그런 식으로 이제 근데 이게 후보자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똑같이 나타나거든요. 그게 이제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이런 말씀 좀 죄송한데 내로남불이라는 말을 정치인들한테 할 게 아니고 사실 유권자들도 똑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진 편향이 되는 이 현상은 이 수십 년 동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건 뭐 전 세계에서 다 공통적인데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만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는 이런 확증 편향된 경향이 사회에 만연하고 있기 때문에 침묵하고 있는 이런 이른바 샤이보수들도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참 근데 이게 그런 거 있습니다. 오늘 주제가 명문대생을 왜 좀 포커스를 맞췄냐. 사실은 이 말씀을 또 좀 관련드리고 싶은데 사실 모든 사람에게 용기를 가져라. 모든 사람에게 돌맞을 각오를 하는 예수가 되라라고 하는 건 사실은 비현실적이고 굉장히 그거는 좀 어찌 보면 좀 너무 거짓말이라고 봅니다. 그럴 수는 없고 다만 그 많은 사람들은 마음속 깊이는 그래 난 보수 후보를 지지하지만 겉으로 드러내지 않겠다. 오케이. 그러면 된 거라고. 근데 다만 최소한 자기가 그래도 내가
나름 명문대생으로서 사명감이나 역사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보수파는 결정적인 순간에 공론장에서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최소한 내 주변에 있는 대학생들이 전부 막 이상한 불구죽죽한 소리 하더라도 야 그거는 아니다라고 확실하게 자기 의견을 밝혀주고 하는 용기가 좀 필요하고 물론 만약에 본인이 명문대를 다니지만 야 내 꿈은 그냥 저 안락하게 나중에 가져가고 단란하게 그냥 죽을 때까지 정년보장되는 공무원에서 살 거야. 뭐 그럼 그분의 삶을 가는데 최소한 입으로 정의를 부르짖고 나는 명문대생으로서 사회 엘리트로서의 채무가 있다. 아니 뭐 의무가 있다라고 조금이라도 느끼면서 떠드는 분들은 첫째 제발 공부하자. 제발 공부하자. 그 운동권에서 나눠주는 빰블리라고 총학생의 그런 거나 뭐 문재인 또는 안철수 또는 뭐 심상정 후보 캠프에서 나오는 공약집 몇 개 읽고서는 얘기하지 말고 최소한 요새는 참 신문이 볼 게 없습니다. 정규제 TV라도 구독하자. 미래한국 TV라도 구독하자. 정 안 되면 서점 가서 물론 고전이나 원서 읽는 거 좋지만 그럴 시간도 없고 뭐 그렇게까지 투자할 시간 없다면 정규제 주필이 썼건 간에 뭐 류근희 주필 쓰셨건 아니 또 우리 김용삼 전 편집장께서 쓰셨던 좋은 책들 많거든요. 공부하자. 공부하고 얘기하자라는 거고 둘째 자기 소신이 딱 공부를 해서 철학이 섰으면 이야기하자.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제가 사실은 뭐 이런 얘기는 엘리트주의라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결국 사회에서 뭔가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이게 맞다라고 실행할 수 있는 소위 말하는 변화 주도체가 필요하거든요. 네.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게 만약에 청년이라면 청년 중에서도 소위 말하는 가장 사회로부터 혜택을 많이 받았고 앞으로도 사회에 가장 많은 혜택을 또 받아갈 것으로 기대되는 명문대생이라면 적어도 저는 그런 정도의 의식과 어떤 그 행동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대선 2012년 대선만 봐도 20대 투표율이 박근혜 대통령을 33%가 넘었습니다. 3명 중 1명은 청년도 우파가 지형이 갖춰져 있는 게 사실인데 주변을 둘러보면 마치 뭐 청년 우파는 괴멸된 것처럼 보이는데 이런 소위 이른바 샤이 보수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고 그리고 소위 말하는 명문대생들이라면은 본인들이 가진 생각 그리고 본인들이 공부를 해서 느끼고 있는 보수적 가치관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목소리를 내주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얼마 전에 탄핵 전국 때도 서울대 학생들의 수십 명이 탄핵 반대 대자보를 붙였었어요. 그것이 뭐 좌익의 이런 전체주의적 학생들에 의해서 떼어지고 다시 붙고 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움직임들 하나하나가 사실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많은 분들께서 야, 저 사람은 속된 말로 또 뭐 이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어요. 야, 저 인간은 민중을 개돼지로 보는구나. 뭐 나머지 대학생들은 뭐 졸로 보냐.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이제 이성 기자하고 나누는 이야기는 우리 사회는 아직까지 어쨌든 소위 말하는 명문대학 엘리트들을 인정해주는 사회입니다. 현재까지. 예컨대 대표적인 게 서울대학교가 입시제도 바꾼다. 그러면은 이건 전국 일면 탑 기사로 나가요. 그쵸. 그리고 다른 대학들 다 따라갑니다. 또 국립서울대학교가 뭐 어떤 제도 하나 들여왔다. 그럼 또 다른 대학들 다 쫓아가고 다 이런 식으로. 또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최근에 뭐 그거 있었지 않습니까? 저기 어디죠? 그 다른 지역의 용인이었나요? 무슨 캠퍼스 간다니까 무슨 뭐 서울대 학생애들이 본관 점거하고 농성한다 했더니 또 사회면 기사로 다 도배가 됐잖아요. 그만큼 그분들이 어떤 우리나라에서 받는 주목도와 어쨌든 그 사회적인 어떤 그 관심도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좀 더 당부를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 그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청년은 당연히 좌익적 혹은 그들 표현 커테이션 딴다면 진보적 운동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기억 뭐 저도 뭐 겪어본 거 아닌데 최근에 그 해방전국 뭐 관련해서 하나 찍었었다. 그때 어떤 일도 있었냐면 국립서울대학교 설립안 줄여서 국대안이라는 게 당시 1946년도에 이제 미군정에서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일제시대 때는 대한민국에 대학교가 하나 있었죠. 경성제국대학. 근데 이제 일본이 철수하고 미군정이 들어섰는데 이제 한국에 있는 국립대학교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국립서울대학교 설립안, 국대안이라는 걸 마련을 발표했는데 당시 좌익분자들, 박헌영을 비롯한 좌익분자들과 좌익적 대학생들이 뭘 했느냐 국대안 파동이라는 걸 일으켜서 국립대학 설치 반대안을 밀어붙였어요. 이유도 이상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국립대학교를 만들어서 우리도 명실상부하게 이제 제대로 된 대학 교육 시키겠다고 했는데 반대하는 이유가 뭐 미군정이 만들면 안 된다느니 무슨 국립대학교는 필요 없다 사립으로 뭐 참 말도 안 되는 반대였는데 근데 그때 나서서
그때 그 좌익들의 동맹휴학 이런 걸 앞장서서 물리쳤던 사람들이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대표적인 분이 얼마 전에 작고하신 이철승 의원. 네. 이분이 당시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장 하면서 다 물리쳤어요. 이 말도 안 되는 빨개지 그만하라고. 네. 그리고 연세대학교의 김동길 명예교수가 또 당시 연세대학 연희대학 다니셨죠. 네. 그때 마찬가지로 국대한 반대하는 연희 학교 동맹학 다 물리치고 다녔어요. 네.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고 많은데 예컨대 5.16이 났을 때 김종필 씨도 사실 서울대 사범대학 잠깐 뭐 있었고요. 네. 근데 그뿐만 아니고 사실 박정희 대통령 이후 5.16 이후부터 그때 보면 그 시대를 이끌었던 주요한 조연들이라 할 수 있는 관료랄까 그때 민간 엘리트들 중에는 서울대학, 연세대학, 고려대학 소위 말하는 명문대 출신들이 정말 많았어요. 네. 그 사람들이 무슨 뭐 좌익 개인 명공 이런 게 아니고 나라 발전을 위해서 노력했던 역사는 그러던 것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80년대부터 이제 완전히 급경한 좌경화가 되면서 그랬던 거지 절대 학생운동이라는 게 처음부터 빨갱이 짓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뭐 이런 과거의 이런 역사적인 사례들도 있습니다만은 사실 좀 여러분들이 좀 자극을 좀 받으시라 이렇게 얘기를 드리자면은 전국에 있는 뭐 샤이 보수 청년들한테 미래한국 편집위원분 중에 노한규 회장님이라고 계세요. 네. 의사협회장을 하셨던 노한규 회장님도 80년대 이제 대학을 다니시면서 학생운동을 하는 학생들을 보고 한 500여 명이 된 학생들을 이제 오토바이를 타고 돌진하셔가지고 해산시킨 경력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그 정도 패기가 있어야 미래한국 편집위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본인의 목소리를 내는 샤이보수들이 사실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이제 이런 사실 제 이야기를 좀 드리면은 우파는 좌파의 팩트로 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네, 우파는 팩트를 무장하면 좌파를 물리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얘기를 꺼내기가 두려워서 이런 좌익들에게 대해서 왕따를 당할 것이 두려워서 이렇게 숨을 죽이고 있는 거는 정의로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본인의 삶을 어떻게 개척하느냐 뭐 나는 이 주변의 사람들 읽기 싫어서 내 입을 다물겠다 이런 건 어쩔 수 없지만은 소위 말하는 명문대생 앞으로의 지도자가 될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라면은 자기 소신을 이야기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이제 오늘 어쨌든 포커스가 명문대생에 맞춰져서 또 다시 한번 또 보시는 분들이 불평이 있으면 죄송합니다. 그러나 다만 이제 제 말씀은 좋다. 명문대생이라고 해서 꼭 뭐 사회적으로 무슨 모 대선 후보처럼 뭐 자기는 뭐 태어날 때부터 나라를 구하러 뭐 부치의식을 갖고 태어났다 이런 걸 기대하는 게 아니고요. 네. 근데 다만 적어도 그러면 자기가 나는 명문대학을 다니는 사람으로서 나는 당연히 사회를 진보시키고 발전시키고 변혁시켜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이라면 아까도 말씀드린 첫째 제발 공부하고 이야기하자. 그냥 말하지 말자. 그냥 하고 싶은 얘기 그냥 아무 뭐 확인도 안 해보고 공부도 안 해보고 막 해놓고 그냥 떠들고 다니는 걸로 자기 위안을 삼아요. 내가 엘리트지 그래 나는 역시 또 잘 보이려고 내가 박수 받는 얘기를 해야 된다. 그러지 말자. 그리고 둘째 소위 샤이 보수들에게 말씀드리는 거는 당당하게 얘기할 건 얘기하자. 정말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 당당하게 명문대생에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전국에 계신 지금 이 방송을 지켜보신 수십만의 전국 대학의 샤이 보수들께서는 당당하게 얘기하자. 왜 제일 아까 용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셨는데 왜 진보라 그럽니까? 좌파다 얘기하십시오. 넌 좌익이다. 너는 아니면 종북 성향이 있다. 그럼 당당히 너는 그건 종북이다. 빨갱이다. 그래 빨갱이다. 왜 말을 못하냐 이거예요. 우리는 이미 수구다. 무슨 적폐 세력이다. 무슨 뭐 불태워 죽이겠다. 이 별소리 다 듣고 있잖아요. 근데 명명하면 되죠. 너희들은 진보가 아니다. 내가 진보다. 왜? 내가 진짜 보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좀 풍토가 되기를 간절히 악망해 봅니다. 예. 그럼 그렇기를 바라보면서 명문대생들은 왜 자익이 많은가에 대해서 이승수 씨와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네, 다음 주제는 또 어떤 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들과 함께 좀 같이 고민해 볼 수 있는 주제로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